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 컬렉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뉴욕시에 있는 덴지거 앤 무로라는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9년부터 이제 미술 거래를 중심으로 뭐 지적 재산권도 다루긴 하지만 주요 포커스는 이제 옥션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컬렉터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40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설립 이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 가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아니 어떻게 미술법만 해갖고 먹고 살 수가 있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로펌이 이 미술법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 미술 시장의 한 절반 이상이 뉴욕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준법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법률 문제들이 생기기 이전에 자신의 정책이나 이제 아무튼 뭐 거래 방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그 외국의 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그 로펌을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미술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이러면서 재밌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클라이언트 내지는 이제 저희가 관련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서 어떤 점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컬렉팅을 하면 좋으실지 조금 조언을 짧게나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가장 사랑스러운 마티스 앤 호버그 부부입니다. 저는 초보 컬렉터 분들께 이분들 얘기를 좀 자주 들려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컬렉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술품 수집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 통념을 깨고 차분차분 젊은 시절부터 컬렉션을 완성해 나간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이 두 분은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생으로 서로 만난 커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유 있게 자랐기 때문에 대학도 가고 그 비싸다는 학자금, 그러니까 그 등록금도 내면서 다녔겠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재벌이나 뭐 무슨 요트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충분한 서포트는 받았지만 그냥 중산층 정도의 집안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분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이제 그 아내분은 언어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사 과정을 마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1980년대 정도 됐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냥 축의금을 받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위시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받고 싶은 선물을 쭉 써놓고 거기에 금액을 써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주고 둘이서 살 거면 둘이서 사고 해서 명단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분들 위시리스트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뭐였냐면 사진이었어요. 나는 이 사진을 갖고 싶으니까 결혼식 선물로 요 사진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이분들은 이분들 말씀으로는 냄비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전에 사진부터 먼저 선물로 받고 갖추고 신혼살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전 미국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컬렉터, 그러니까 사진에 관해서는 프라이빗 컬렉터입니다. 수천 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주로 요런 겁니다. 19세기. 19세기면 사진이 막 발명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잖아요. 사진이 이때 당시에 칼라는 아니었지만 흑백이었지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당시 그림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로 찍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보도사진 정도로만 치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약 1970년 정도부터예요. 1970년대부터 모마에서는 이제 사진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뭐 그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개 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다가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깨닫고 모마나 이제 여타 다른 대형 뮤지엄들에서 이 사진을 컬렉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의 사진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사진이라든지 19세기의 사진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분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분들의 직업이 교수였다는 거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이렇게 박봉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뭐 이렇게 그 증권회사의 CEO 분들 같은 월급은 아니죠.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살림을 규모 있게 조절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컬렉팅을 해 나갔습니다. 주로 이제 처음 시작은 이런 19세기 사진들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분들의 가장 존경할 점은 뭐냐면 아까 그 남편분이 물리학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종이 전문가, 그러니까 지류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블랙 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저기는 백색 불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검은색 빛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공학 쪽은 잘 몰라서. 근데 검은색 빛을 쏘이게 되면은 그 종이에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우리는 그 복사지나 이런 거 보면 약간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닿거나 몸에 닿는 게 아닌 다음에는 형광 물질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색깔이 하얗고 이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들이 묻혀지기 시작한 게 1950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이전에는 그런 물질을 종이에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렇게 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경우에 진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 블랙릿이라는 거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됐던 거죠. 그것을 지금은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우선은 뭐 옛날 사진이다 보면 블랙릿을 비춰보는데 그걸 만든 분들이 이 컬렉터들입니다. 이 그 지류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덕업일치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어린 분들 말로 하면 이제 덕후 내지는 이제 그 매니아로서 그 관심이 직업적 그러니까 그 사업적으로까지 확장이 됐던 거죠. 이분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전이냐 이후냐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각 시대의 종이의 그 무늬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밝혀내는 기법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류 전문가와 같이 발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산업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컬렉션을요 아주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한된 자원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컬렉팅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뒀던 것은 뭐냐면 19세기 사진이긴 한데 반드시 초판이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진은 필름이 있기 때문에 재현상이 가능해요. 1910년에 처음 사진을 찍고 초판을 찍은 다음에 1940년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반드시 처음에 찍어낸 작품만을 고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기법까지도 연구하면서 그 컬렉팅을 하셨고요. 지금은 전미에서 가장 큰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그 반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유래가 깊은 그런 미술관에서 이분들의 솔로 전시까지도 단독 전시까지도 열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컬렉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늘 이제 운동화 신고 우선 C홀부터 봤습니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방향을 잡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그때그때 당기는 그림, 이거 너무 놓칠 수 없어. 뭐 이런 그림들도 있겠지만 어떤 한 분야, 판화면 판화, 유화면 유화, 아니면 뭐 C 프린트면 C 프린트, 보다 뭐 재질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씩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일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림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의 컬렉션의 컬렉터로서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그림을 볼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내가 어떤 그림을 공부할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판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판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뭔가 좀 나눔?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귀족들만 내지는 소수의 소장가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그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이념 자체가 너무 좋다 하면서 판화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나는 유화다. 그래서 정통 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취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뭐 제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자기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석이라든지 요런 거를 하나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게 컬렉션을 매년 꾸준히 방향을 정해서 하시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엄청난 성과, 뿌듯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요.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어떤 작품 사면 돈 벌어요 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면 그쵸.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보신 분이 있긴 합니다. 그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절대 이게 그 미술품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이 컬렉터 분들은요, 매년 한 우리 돈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컬렉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개수는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최대 5억, 뭐 최소 1억 사이에서 평생을 매년 컬렉팅을 하시는 분이었고, 전체 컬렉션은 한 200여 점, 200에서 300여 점 정도 되는 분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이 1980년대 중반에 뉴욕으로 놀러 갑니다. 집은 시카고였어요. 이제 뉴욕에 놀러 갔더니 애니나 노제이라는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신진 작가예요. 신진 작가란 얘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NI 노제이한테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갤러리에 대한, 보는 안목에 대한. 그래서 그 갤러리가 에 전속된 한 젊은 작가의 그림을 그때 당시 5만 달러에 구입을 합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어떤 작가일까요? 네,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그림은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낙서화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자, 그 전의 그림은 아무리 팝아트라고 해도 그 앤디 워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서화가 등장을 한 거예요. 20대의 작가의 그림을 5천만 원에 산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미국 통계청에서 나온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 1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요즘 시세로는. 그럼 하나로 한 1억 6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 선뜻 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컬렉터가 이 그림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작품과 좋지 않은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기간 거래를 통해서 갤러리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돈독한 관계라는 게 형님 아우하는 돈독함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보는 작가가 나와 취향이 맞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 갤러리에 가면 거의 실패 없이 내가 원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고 혹여나 내가 약간 낯설어하는 작가일지라도 이 사람이 추천을 한다면 내가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용의가 되어 있다 정도의 믿음이 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셨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분이 2015년에 돌아가십니다. 부부가. 그분들에게는 예쁜 딸 두 분이 있었어요. 자, 그 두 분이 유산을 정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00~300점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바스키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스키아는 199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90년대 말부터 그림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서로 그냥 선물로 줬어요. 아, 너 가져. 아유, 이번에 이사 도와줬네. 고마워. 그러면서 하나 주고.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프로모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뜨다가 훅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프로모션이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2000년에 들면서 앤디 워홀과 함께 재조명을 받으면서 기록적으로 그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소더비에 2017년에 내놨어요. 그림을. 자매가.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상속세가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하나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냈는데, 최근에도 이분이 바스키아 그림 또 낙찰 받으셨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2017년에 이걸 얼마에 받았냐면, 1억 1,000만 달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화로 보면 한 1,600억? 1,700억? 그 정도에 받은 거죠. 자, 이거를 그때 당시 가치만 반영해서 보면 한 1,600배 정도 되고요. 그냥 화폐 자체로만 보면 한 3,000배 정도 되는 거죠. 5만 달러에서 그 1억 1,000만 달러가 됐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그림 하나 찝어주세요예요. 그런데 저도 모릅니다. 어떤 작가가 재조명을 받게 될지라는 거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술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작가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 작가의 소질, 자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소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변할지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겠죠. 우선 꾸준히 미술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장기적 그러니까 시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고 나서 내년에 팔 수 있을까? 내후년에 옥션에서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행하는 그림을 사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을 다니실 때는 중문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문과를 나와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준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대 이 물꼬가 터지면서 이분들이 진짜 다 영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 유행이었던 과가 제 때 유행일 거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취향을 개발을 해야지 너무 시류에 쫓아다니셔서 내후년에 얼마다 뭐 요즘에 뭐 블루칩 작가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취향을 공유하거나 여러분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사람들로는 이제 갤러리라든지 아트 딜러라든지 아니면 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미술 학자, 도슨트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의 취향이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콜렉팅을 해야 될지 알겠다. 그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즐겁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3,000배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그 부부분들이 30년 넘게 꾸준하게 컬렉팅을 한 결과이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0점 중에 이 정도 수익이 난 건 요거 달랑 하나라는 얘기예요. 30년 동안 수집한 것 중에 하나,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될까 말까인 거지.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하나를 사시고 그게 오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신 분도 있어요. 1월에 사신 다음에 4월에 2배를 붙여서 팔려고 하세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저는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컬렉팅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짧은 텀을 원하신다면 주식이나 선물 거래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품은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취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투자적 관점,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적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자신의 어떤 취향을 좀 더 이제 리치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작가를 꾸준히 그러니까 한 명의 작가를 만약에 2명의 작가를 생각했다면 이 작가들을 쭉 추적을 해 나가면서 꾸준히 컬렉션을 함으로써 서로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컬렉션은 정말 큰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계속해서 꾸준히 수집을 해왔다면 제가 만약에 미술관 관장이라 그러면 여러분께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회고전을 할 때. 그럴 때 내 컬렉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지 확인받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미술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술품 같은 경우는 미술시장진흥과 작가에 대한 후원 차원에서 법제가 상당히 좀 너그러운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너그러워요. 홍콩이 미술시장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법제들이 특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컬렉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꽤 좋은 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법학할 때 이제 케이스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갑과 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서울의 A 갤러리에서, 서울입니다. 국내 1억 2천만 원의 유화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자, 만약에 A 갤러리에서 작가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그 전시회에 내놓았고 컬렉터가 여기서 그림을 구매했다면 보유세도 물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도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붙는단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팔기가 어렵겠죠. 물론 당근이나 인스타로 올려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적합한 사람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뭐냐? 갤러리한테 가서 그림을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재판매로 인해서, 자, 재판매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1억 2천에 샀으면 1억에 팔 수는 없겠죠. 적어도 1억 5천, 1억 8천에는 팔아야 되겠죠. 왜? 갤러리도 그 시설 운영비라든지 판매 비용을 받아야 될 거고, 나도 이전에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붙을 텐데, 거기에 플러스 부가가치세까지 내고 그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켓, 즉 작가로부터 직접, 그러니까 작가가 내놓은, 갤러리에 내놓은 작품을 사는 첫 번째 소장가가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유도 이 부가가치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매로 인한 추가 커미션이 붙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외국에서 사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죠. 홍콩 아트바젤에서 20억 원의 유화 작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구입은 했는데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20억에 대한 관세가 도대체 얼마일까? 자, 우리나라는요,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고 미술품 진흥을 위해서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은요, 미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도대체 미술품이 뭘까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크니에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호크니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티스가 이제 말년에는 가위로 오려서 컷아웃을 했듯이 마티스 역시, 호크니 역시 아이패드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호크니는 자신의 그림값이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아이패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림을 사길 바랬습니다. 물론 그 가격도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그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시작하던 그림이 지금 뭐 수억대로 가니까 저렴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통관이 될 때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이 됐죠? 그쵸? 애플 펜슬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뭘로 빼죠? 프린터로 빼죠. 그림을. 내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미술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전자적 방법으로 된 건 다 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고, 그리고 이 호크니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의자인데,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놨다든지, 뭐 디자인 가구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진짜 조각 작품인 거예요. 근데 앉을 수가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기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능성이 있으면 관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 뭐 주드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그 철상자 같은 거, 이게 트렁크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1990년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갤러리 현대에서 수입을 해갖고 오다가.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저드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데 이거 설치 미술 내지는 이제 그 어떻게 조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을 우리는 의자나 뭐 예를 들어 장이나 이런 조명같이 생긴 것들, 오늘 혹시 그 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명같이 생긴 예술 작품들도 보셨죠? 그거는 관세를 들여올 때 조금, 통관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분들이 우리 아트페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사면 이거저거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쇼핑이나 이런 게. 근데 그거를 누군가 대신해서 와주니까, 그래서 아트페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여러 나라의 작가들 그리고 갤러리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하는 거,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이제 첫 번째, 갑은 2010년에 2천만 원짜리 드로잉 작품을 구입을 했고요. 22년에 5천만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양도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도가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판매할 당시에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구입할 당시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할 때는 판매 당시에 5천만 원이면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6천만 원 이하로 양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살아있는 작가건 죽은 사후 작가건 아니면 외국 작가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구입을 했다가 다음 해에 이걸 갖다 옥션에 5,9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6천만 원이라는 건 모든 미술품에 다 공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그 통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품 범위는 주로 세금 관련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을은 2010년 아트페어에서 20대,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국내 작가의 유화를 3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고요. 12년이 지난 22년에 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자, 1억 원. 6천만 원보다 크죠? 하지만 생존 중인 국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1억이건 2억이건 10억이건 20억이건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한 조건이 있죠.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입니다. 자, 생존해 있는 외국 작가 아니고요. 사후의 국내 작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에 드는 갤러리에 가서 300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샀어요. 자, 그리고 30년이 있다가 아까 그 바스키아랑 비슷한 케이스죠.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 그림이 30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팔아야 되겠죠. 자, 파는데 30억을 주고 팔 때 양도세가 제로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작가가. 자, 20대 작가니까 12년 이후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큰 사건이 없는 한. 그래서 생존 작가 작품을, 국내 생존 작가 작품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술품을 살 때는 안전지향적으로 가기가 쉽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견 작가 거를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요. 안정적이거든요. 신지는 이 사람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림을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도 없고 중견 작가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을 근데 중견 작가만 계속 사다 보면 신진 작가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은 2010년 홍콩 아트페어에서 미국 작가의 드로잉을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로 들여와서 22년에 2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 없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외국 작가든 한국 작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그림은 관세가 미술품이기만 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억 원의 양도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작가니까 두 번째 사례에서의 혜택은 전혀 적용되지가 않겠죠. 이 미국 작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금액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2억 원의 양도를 했다면 6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요. 자, 미술품에는요, 이게 비싼 취미인 것이 습도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액자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한 평당 1억이에요. 그죠? 한 평당 1억짜리한테 그 그림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간도 소용이 되죠. 그다음에 자원도 소용이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아무런 이자 수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옮길 때 그 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옮겨야지 그냥 용달차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구매 금액의 90%를 필요 경비, 구매 금액이 아니라 그 평가액의 90%를 필요 비용으로 그 계상을 해줍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이잖아요. 2억에 90%면은 1억 8천이고, 즉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2010년에서 2022년으로 10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상이 된다면 22%니까 약 4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양도세가 그렇게 세진 않죠. 왜? 필요비가 그만큼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10년에 사서 15년에 2억에 양도했다면, 즉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필요비는 80%만 계상이 됩니다. 즉 4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4천만 원에 22%하면 어떻게 됩니까? 8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품을 투자 목적이 아닌 즐기는 목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컬렉터들한테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이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상속의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봤던 필요비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국내 작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상속에서는 오로지 비용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갑은 2000년 뉴욕에서 독일 작가 유화를 1억 원에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했다. 갑은 2022년 사망하면서 이 그림을 딸에게 상속했다. 자, 우선은 상속 재산으로 그림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감정인을 2명을 선임을 하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그림 감정인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IRA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감정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감정위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선임을 하게 되겠죠. 이 화랑협회, 감정협회나 다른 곳에. 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감정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판화 같은 경우는 뭐 소더비 아니면 다른 화랑 이런 데서 똑같은 판화가 팔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중이 가능하지만, 물론 판화도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이 어떤지, 누가 소장했는지, 어디에서 발견이 됐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판화는 짐작이라도 하지만 유일한 그림인 경우, 그러니까 그 유화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솔직히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제 대충 이제 그 감정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1억 이하에 대해서는 10%만 붙어요. 상속세가. 그래서 이 경우 갑에 따른 1억에 대해서 10%인 1,000만 원만 상속세로 지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간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 1억 이하는 10%니까 최대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냐면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5억 사이인 경우에, 잘 따라오세요. 이제 산수입니다. 1억에 대해서는 최대가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 구간에서는 40%. 그래서 30억이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계산되었던 최대분인 1억 4천만 원에, 10억 4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상속세예요.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을은 500억 상당의 미술품을 2023년 딸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 중 한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한 작품만 한 시가 약 180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이제 작년에 입법이 됐냐? 대물로, 그러니까 물건으로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좀 면제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0억 원이면 우선은 30억을 초과해도 한참 초과했잖아요. 이 컬렉션 전체에 대해서.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억 4천만 원이라는 이제 그 30억 구간까지, 30억 이하 구간까지에 대한 최대 금액 플러스 그러면은 30억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70억이죠. 470억에 곱하기 50%. 그러면 총 얼마가 되냐면 245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245억 4천만 원이지 그림 그렇게 빨리 안 팔립니다. 그쵸? 급하게 내놓으면 싸게 팔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림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렉터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을 아무래도 덜 사게 되겠죠. 그럼 미술 시장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약 180억 원 정도 된다 하면 이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제청을 해야 돼요. 장관이. 자, 이거 정말 예술적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립미술관에다 소장을 하고 대신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국세청에다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어쨌든 이 180억 원에 대해서 제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을의 딸이 내게 되는 것은 약 2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총 컬렉션의 가치는 뭐 한 320억 정도로 내려앉겠죠. 하지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 컬렉터들이 이 대물 납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가 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냐면 미술계에서는 내가 컬렉션이 100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고 파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미술관에다 기부함으로써 세금을 조금 감면받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 그림이 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이 좀 섬세하게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도 혹시 뉴욕에 모마를 가보시면요. 이 방에 한 3배, 2배 되는 방들의 그림들이 빼곡합니다.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도 있고요. 그 카페도 있고요. 이런 그림들 밑에 보면 무슨 패밀리, 무슨 컬렉션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천사라서 그걸 그렇게 다 모마에다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감히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절세 효과가 없었으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컬렉션이 모였을지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컬렉션이 만들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얘기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사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진품 보증서와 그 소장 이력서입니다. 진품 보증서라는 건 뭐냐면 작가나 갤러리나 아니면 감정인이 이 그림 진품입니다라고 확인해주는 확인서고요. 소장 이력서는 이제까지 그 작품이 어디에 떠돌아 다녔는지,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갤러리에서 사시게 되면 진품 보증서에 이 소장 이력서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봤던 제일 재밌었던 사건은 뭐냐면 이 그림은 아닙니다. 그 소장가님이 그림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그 그림을 가져오진 못했고 어쨌든 고흐 그림이었습니다. 자, 고흐의 그림이었고 이 소장가는 진품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제대로 된 진품 확인서와 그 소장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뉴욕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뉴욕에 있는 갤러리한테 판매를 의뢰를 해요. 자, 고흐 그림을 영접한 이 갤러리가 너무 흥분을 해버린 겁니다. 자, 머리를 썼죠. 이거를 2군데에 팔아야 되겠다. 자, 당시에 이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정도였는데 아시아에서는요. 고흐 그림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흐 그림 감정을 위해서는 이걸 프랑스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프랑스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내지는 미국에서 시행을 하거나. 그런데 일본에 있는 컬렉터가 이걸 하고 싶지는 않죠. 자,
자, 그러면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하느냐?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소장 이력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는 거죠. 주로 그런 게 뭐 이렇게 좀 그 컬렉터들 간에 약간 습관처럼 내지는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시아 구매자한테는 그 소장 이력서하고 진품 확인서는 진짜로 보내고 그림은 솜씨 좋은 사람한테 페이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분은 진품을 확인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감정인을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림을 주고 가짜 소장 이력서와 가짜 진품 확인서를 준 거죠. 그리고 그림을 이중으로 판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아시아 구매자가 이걸 소더비에 낸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혀를 내둘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처음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오래된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진 그 마티스와 코우버그 부부는 전문가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19세기 사진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컨템퍼러리로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요. 여러분들이 고흐나 아니면 뭐 마네, 모네 이렇게 가면 가짜도 너무 많고 더 큰 문제는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은 사건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히틀러가 너무 많은 짓을 저질러 가지고요. 그때 불법적으로 약탈을 한 다음에 유통을 시켰는 바람에 나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림을 획득을 했는데 나중에 뺏기는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사건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감정인을 좋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컨템퍼러리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긍정적인 사인들이에요. 빨간색은 부정적인 사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작가의 그림이 한 번도 소장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갤러리에서 하게 되신다. 그럴 때는 작가 본인의 친필로 누구누구인 것을 확인합니다. 사인해 준 것. 제 그림 맞습니다. 사인해 준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면요. 오프닝에 가세요. 작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작가분하고 그림 앞에서 사진도 찍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뒷편에다가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세요. 누구에게? 친애하는 이유경에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작가가 유명해지면요. 그림값을 2배로 올리는 마법을 부립니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마티스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봤던 사건이에요. 그 마티스의 재즈 시리즈가 있어요. 북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냥 출판이 된 건데 그냥 일반적인 게 예를 들어 1이라는 가격이라면 거기에 디어 뭐 마르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1.8 정도 가격이 돼버립니다. 왜?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 뭐 하나가 메모가 더 있어요. 당신과 함께 보낸 뭐 지난 여름 뭐 세느강의 뭐 이것은 좋았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은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는 마시고요. 충분한 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사인도 좀 받으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돼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품이 출품된 갤러리에 그 확인서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가 전문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흐 전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작가 이우환 윤영석 작가, 윤영근 작가 전문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받은 확인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조금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유명한 소장가가 갖고 있었던 그림은 심지어 가짜여도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폴 알렌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그림은 가격이 3배가 됩니다. 미술 시장은요, 공정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갖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격이 한 10배는 차이 날걸요. 그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명 소장가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명인이 아니라 유명 소장가라는 거예요. 소장가는 뭐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컬렉팅을 할 때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 컬렉션에서 사왔다고 그러면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 전문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도 어디서 사와갖고 파는 갤러리도 있지만 그 작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갤러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시게 되면은 거기서 샀다라는 소장 이력 자체가 작품에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죠. 또한 모마, 메트로폴리탄,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서 전시를 했다는 이력은 이 작품이 진품이라는데 한층 더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좋은 신호들이에요. 나쁜 신호는 뭐냐면 첫 거래 이후에 한참 지나서 작가 본인이 이거 진품입니다 라고 써줘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법정은 작가의 말을 그다지 믿어주지 않아요. 왜? 작가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가들이 법정에 나가서 이거 내 그림이라고 해도 판사들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다. 자,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결을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시장의 전문가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결을 하죠. 이게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판결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시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판결을 잘 안 해요.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리거든요. 기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각하는 아예 사건의 대상성이 없다고 해서 탈락을 시키는 건데 미국에선 주로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작가 지인이나 가족이 소유했었다.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 딸이 갖고 있었다. 이것도 그렇게 플러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을 딱 한 군데서 밖에 받은 이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작품인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서 정말 비싼 작품이라면 여러 군데서 받은 것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작품의 진위 여부에 신빙성을 줄 거고요.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손상이나 손실 위험은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컨템포러리를 사게 되시면 운송 중에 보험까지는 잘 안 합니다. 1억이 넘으면 보험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심지어 1억이 넘어도 DHL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서 그 가액을 100불 이렇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 운송업체한테 미술품 운송업체한테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림 하나 옮기는데 크레이트 짜고 이렇게 크레이트를 안 짜면 보험 가액이 제대로 매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손상이 되면 뭐 갚아줘야 되잖아요.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크레이트를 안 짜면 훨씬 더 손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크레이트가 없는 작품에 누가 보험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크레이트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레이트를 짜거나 빌려야 돼, 렌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아주 많이 비쌉니다. 크레이트 빌리는 것만 해도 비싸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면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그걸 크레이트 자체를 미술품 운송은 그 위에 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지를 못해요. 만약에 작품이 눕혀서 가야 되는 거다. 그럼 그 비행기는 그 눕힌 채로 위에를 다 비워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가의 그림을 거래를 하실 때는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위험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포장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송사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운송사에 여러분들이 신고한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적절하게 포장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갤러리의 책임은. 근데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국에서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장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그림이 왔을 때 박스에 그 종이 박스를 짜서 왔는데 물감이 다 녹아서 묻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요? 물을 건너 해외에서 건너왔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갈까요? 내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안에 제대로 보강제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림이 박스 안에서 계속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가 계속 떨어진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갤러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저도 이런 갤러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이렇게 잘못 포장하지 않아요. 근데 운송사 과정에서 뭐 지진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운송 과정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값싼 운송사를 택했다면 그 위험도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운송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NFT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NFT도 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해킹 그룹이 그 비플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비플이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제품을 이렇게 만들 건데 한 1000점 정도 NFT를 우리가 공짜로 뿌릴 거다 이벤트로. 그래갖고 우리한테 그 링크를 거기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추첨해서 해주겠다 해서 사람들이 NFT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링크를 눌렀겠죠. 왜? 피플 공식 계정이니까요. 그게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클릭을 했더니 그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들을 주르륵 해킹이 당해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술품도 멸실의 위험이 있고 도난의 위험이 있지만 NFT도 위험 지역은 현재는 아닙니다. 아직 완벽한 방어막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USB 메모리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실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아시죠? 시간 지나면 얘네들 작동 제대로 안 하는 거. 그런 위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항상 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미술품 조각 투자 요즘에 매우 핫합니다. STO.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조각 투자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조각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두 번째, 상품을 구입한 가격하고 운영 비용하고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 적당한 사람한테 팔 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 건 잘 샀는데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식에서 좀 많이 그럽니다. 사는 건 잘 사는데 파는 걸 못 팔죠. 자, 이러면 미술이나 주식이나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조각 투자는요. 미술품 조각 투자는 내가 현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 투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적 마인드가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한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아주 노련한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술 조각품 투자인데 비용이 너무 작다.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미술품 투자는 솔직히 이제까지 실패했던 국내의 모든 조각 투자나 아트 펀드는요, 금액이 너무 작았어요. 1000억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스키아 한 작품이 1600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큰 작품들이 크게 소득이 납니다. 수익이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0억 가지고는 그 한 작품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최소
한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여유를 가지고 1년 안에 소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의 시간을 주고 소득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주로 주식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아트펀드를 하다 보니까 1,000억을 가지고 1년 안에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 딱 하나만 옛날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분들이 돈이 얼마가 없으니까 중국 신진 작가들 걸 쫙 몽창 샀는데 2000년 초반에 당시 중국의 국력이 확 올라가면서 신진 작가들 그림이 확 뜬 거예요. 그때 한 번 빼고는 아트펀드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한 27%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37%였나? 아무튼 굉장히 잘 났는데 그거는 운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아트 펀드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공동 구매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주 유명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 왼쪽 분 거의 저기 같지 않나요? 영화 배우 같죠. 딱 볼 때도 이 아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트가 흐르는 이 사람 이름이 이니고 필브릭이라고,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아트 파운데이션 재단 이사장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화가였어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계 인사들과 자랐고, 학교도 런던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런던에 있는 갤러리에서 인턴을 하고 바로 자기 갤러리를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팅게리라든지 아니면은 가이통 아니면 바스키아 아니면 클리스토퍼 울 같은 유명 컨템퍼러리 작가들 작품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조각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나 봐요.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 해 수입이 1,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순수익이 그 정도로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루돌프 슈팅겔 작품을 이제 그 900만 달러의 경매로 내놓기로 하면서 투자회사한테 이걸 700만 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작품은 누가 갖고 있나요, 지금? 투자회사는 현물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갖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B라는 제2의 인물, 개인 투자자한테 50%를 팔고요. C라는 사람한테 100%를 팔았습니다. 즉 250%를 판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현물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250%를 판 거죠. 자,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현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100%를 산 사람한테 현물을 양도했고, 이 사람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던 투자회사랑 50% 지분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일종의 폰지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걸 해서 저렇게 갚아주고 저걸 해서 갚아주는데, 여러분들 카드 빚을 내면 언젠가는 폭파해버리잖아요. 그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청년이 7년형을 언도를 받고 이제 복역 중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법이라는 건요, 희망차고 미래를 밝혀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것도 조심하세요, 저것도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이 적은 부분이 컨템퍼러리 아트입니다. 특히나 생존 작가 같은 경우는 몇몇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진위 여부의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품 확인서라든지 진위 확인서, 그리고 특히나 외국 작가들을 그림을 한국에서 구매하게 되실 때는 내가 구매하는 작가 갤러리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갤러리나 작가로부터의 진품 확인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컬렉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